제2장 화가로서의 첫발. 어느 날 아침이었다. 어린 시절을 시골 마을에서 보낸 다빈치에게 피렌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도시였다. 그 무렵 피렌체에는 100년 넘게 지어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이 완성되어 자리 잡고 있었고, 커다란 건축물과 화려한 궁전들이 많았다. 시골에서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고 새를 쫓으며 살던 다빈치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여기가 이제부터 네가 살게 될 피렌체다. 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공방으로 가자. 아버지인 세르피에로가 말하자 다빈치는 궁금한 듯 물었다. 공방이요?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넌 앞으로 아버지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예술가인 베로키오 씨의 공방에 가게 될 거야. 베로키오 씨는 피렌체에서 매우 유명한 예술가지. 앞으로 베로키오 씨의 공방에서 그림도 배우고 조각도 하면서 네 재능을 펼쳐보려무나. 세르피에로는 베르키오의 공방 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다빈치는 말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오늘날처럼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다. 이탈리아는 여러 도시국가로 나뉘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중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같은 큰 도시들이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엄청난 부를 쌓았다. 특히 피렌체에는 금융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집안이 있었는데, 바로 메디치 가문이었다.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 예술가들은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얻기 위해 네로라 하는 예술가들이 피렌체로 모여들어 서로 경쟁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각품들이 곳곳에 세워졌다. 이 때문에 피렌체는 중세의 어둠에서 깨어나 예술의 도시로 탈바꿈하며 르네상스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렌체에서 꼽힌 르네상스란 무엇일까? 르네상스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서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운동이다. 인간보다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던 중세를 인간성을 억누르던 암흑시대라고 비판하고, 인간의 지적,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자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철학과 과학, 문학과 건축, 예술 등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개성 넘치는 변화의 시대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스승 밑에 들어가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사실 다빈치에게는 세르피에로가 권해준 예술가의 길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생아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닐 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다빈치의 재능을 생각한다면 공증인으로서의 길이 처음부터 막혀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 게다가 세르피에로가 선택한 베르키오는 다빈치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는 그림과 조각에 뛰어난 예술가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다. 베르키오의 공방에서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수습생으로 들어와 스승 밑에서 몇 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며 미술을 배웠다. 공방은 예술가의 작업실이자 예술가들의 사랑방이기도 했다. 예술가들은 그곳에 모여 토론하고 음악을 연주했다. 공방은 늘 새로운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넘치는 분위기였다. 여러 방면에 관심도 많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다빈치는 이러한 공방 분위기에 금세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수습생으로 지낸 몇 년 동안 베로키오를 통해 미술뿐만 아니라 수학과 건축학, 철학 등 다양한 지식을 접했다. 다빈치가 공방에 들어간 첫날, 선배 수습생은 자기 밑으로 부릴 수습생이 온 것이 정말로 기뻤는지 다빈치가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읊어댔다.
레오나르도, 앞으로 네가 할 일들이다. 잘 명심해둬.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불을 피우도록 해. 그 다음에 나가서 물을 길어다 물통에 가득 채워놓고 바닥 청소를 해. 선배들이 쓸 물감 재료와 캔버스도 준비해야 해. 또 여기 있는 알료도 곱게 갈아 놓아야 해. 이따금 조각에 필요한 대리석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그걸 끌어서 스승님 작업장에 갖다 놔. 다빈치는 공방에서 먹고 자며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자 예술가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웠다. 대생, 안료 섞는 법, 원근법, 그림을 그릴 때의 규칙들, 조각하는 법 등이었다. 다빈치가 수습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아버지인 세르피에로가 다빈치를 불렀다. 오늘 빈치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 나무 판자에 그림을 그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구나. 세르피에로는 구석에 세워둔 커다란 나무 판자 하나를 가리켰다. 아마 방패로 쓸 모양이야. 누구 시킬 게 아니라 네가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니? 다빈치로서는 자신의 그림 솜씨를 아버지에게 보여줄 기회였다. 다빈치는 방패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실감나는 괴물을 그리기 위해 먼저 도마뱀과 뱀, 나방, 박쥐 등을 잡아 해부하고 가장 섬뜩해 보이는 부분들을 잘라 이어 붙였다. 그랬더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탄생했다. 다빈치는 그 괴물을 나무 판자에 그렸다. 다빈치는 다 그린 그림을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세워두고 아버지를 불렀다. 세르피에로는 너무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스름한 불빛에 비친 그림 속 괴물은 살아 움직이는 듯 무시무시했고 당장이라도 그림 밖으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이걸 네가 그렸단 말이냐? 정말 대단하구나. 세르피에로는 괴물 그림이 그려진 나무 판자를 다른 상인에게 팔았고 나무 판자 주인에게는 다른 나무 판자를 사서 돌려주었다. 이렇듯 다빈치의 재능은 별다른 훈련 없이도 저절로 드러났고 사람들은 서서히 다빈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다빈치는 대생에 익숙해지자 스승인 베로키오의 그림을 베끼며 화가로서 기본을 다져나갔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공방 사람들이 다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따라 그리며 그림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빈치는 그 방법이 그림 연습을 하기에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자연을 직접 관찰하여 그리는 편이 낫겠어. 자연 속에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자유로운 생각과 개성을 존중했던 베로키오는 전통적인 훈련법을 따르지 않는 다빈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리던 그림의 한쪽을 마저 완성해보라고 시킬 정도로 다빈치의 재능을 믿었다. 그 무렵 베로키오는 1470년대부터 주문받은 작품인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례를 주는 예수와 그림 왼쪽에서 이를 지켜보는 천사 2명이 있는데 베로키오는 이 중 한 천사를 다빈치에게 직접 그리게 한 것이다. 다빈치가 그린 천사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옷자락의 구김도 자연스러웠다. 그림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제자의 솜씨가 자신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된 베로키오가 그 뒤로는 더 이상 붓을 잡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떠돌 정도였다. 다빈치는 수습 생활 중에도 가끔씩 빈치를 찾아갔다. 복잡하고 화려한 피렌체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한적한 자연 속에서 다빈치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에게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었다. 그는 날아다니는 새, 흐르는 물, 빛과 그림자 등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기록했다. 1475년쯤 다빈치는 수태고지라는 작품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다빈치가 혼자서 그린 첫 작품으로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를 임신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수태고지로 다빈치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뒤 공방에서의 수습 생활을 끝냈다.